단독주택과 논밭, 예금 전액과 승용차는 장남 강태수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가 유 원장을 읽자 형수 최미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8년 동안 병든 아버지를 모신 둘째 강성호에게 남겨진 것은 시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창고 한 채와 낡은 시계 하나였어요. 유언장에 적힌 쓰레기도 가져가야지. 큰형은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던 시계를 성호의 발 앞으로 던졌습니다. 성호 가족은 8년간 아버지를 모셨던 집에서 그날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쓰레기 창고라며 비웃었던 그곳의 벽 뒤에는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왜 아버지는 진짜 유산을 벽 안에 감추고 집과 땅은 모두 장남에게 넘긴 것일까요? 그리고 효도는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둘째를 비웃었던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집과 논밭, 예금과 승용차는 모두 장남 강태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둘째 강성호에게 남겨진 것은 시 외곽의 낡은 창고와 고장난 손목시계 하나뿐이었어요. 변호사가 유 원장의 마지막 문장을 읽은 뒤 가방 지퍼를 올렸습니다. 향불은 아직 반쯤 남아 있었어요. 가느다란 연기가 천장으로 곱게 올라가다가 형광등 아래에서 옆으로 눕듯 흩어졌죠. 국화 몇 송이가 영정 앞에 놓여 있었지만 액자 유리에 형광등 불빛이 비쳐 아버지의 눈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었어요. 손등에는 아직 소독약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전까지 아버지의 등을 닦고 약을 먹이고 젖은 환자복을 갈아입히던 손이었죠. 탁자 끝에는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던 낡은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줄은 갈라져 있었고 유리에는 가느다란 실금이 나 있었어요. 강태수가 그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유 원장에 적힌 쓰레기도 가져가야지. 태수가 시계를 성호 쪽으로 툭 던졌어요. 시계는 바닥을 한 바퀴 구른 뒤 성호의 구두 앞에서 멈췄습니다. 성호는 말없이 허리를 굽혔어요. 유리에 묻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한번 닦은 뒤 시계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최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성호 앞으로 다가오더니 손바닥을 위로 편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열쇠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열쇠요? 집 열쇠요. 최미란은 영정 쪽을 한번 흘겨봤습니다. 간병 끝났으면 얹혀 사는 것도 끝내야죠. 거실 벽시계가 초침을 넘겼어요. 째깍. 성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동작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성호는 열쇠를 최미란의 손바닥이 아니라 그 옆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탁! 최미란의 눈썹이 한쪽만 올라갔어요. 큰 고모 강옥자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8년 동안 병문안을 2번 왔던 사람이었어요. 2번 모두 외투조차 벗지 않고 돌아갔죠. 창고라도 받았으면 됐지. 미영의 무릎 위에서 두 손이 가볍게 쥐어졌습니다. 붙어 산 게 아니라 아버님을 모신 겁니다. 모셨다. 최미라는 그 말을 입안에서 굴리듯 되뇌었어요. 아버님 돈으로 8년이나 먹고 잤으면 간병값은 다 받은 거 아닌가요?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정 유리에 비친 형광등 불빛만 오래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눈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집을 나서기 전 성호에게 유 원장 사본 한 부를 건넸어요. 성호는 종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담벼락에 등을 붙인 채 사본을 펼치자 차가운 밤 공기가
소매뿌리 안으로 파고들었죠. 시 외곽의 창고 건물과 그 부지, 그에 딸린 모든 공간과 창고 안의 물건 전부, 타이핑된 문장 아래에는 같은 내용이 한 번 더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달랐어요. 아버지가 손으로 직접 눌러 쓴 문장이었거든요. 창고 안의 물건 전부는 강성호에게 준다. 볼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어 뒷장까지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마지막 몇 달 같은 말을 자주 되풀이하던 아버지가 이번에도 한 번 더 강조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이를 접으려던 손이 멈췄어요. 맨 아래에 항목 하나가 더 남아 있었거든요. 다만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낡은 손목시계 한 점은 강성호에게 별도로 상속한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바늘은 4시 20분에 멈춰 있었어요. 시계를 뒤집자 뒷면에 글자가 얕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만식정밀. 아버지가 8배 전까지 운영했던 공장 이름이었어요. 금속 부품을 만들던 곳이었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정밀한 기계 부속을 직접 깎아 맞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우는 엄지로 그 글자를 한번 문질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강태수가 문고리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오늘 안으로 나가. 형, 창고에서 살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는 담벼락에 등을 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성우의 손목을 붙들더니 자신의 시계를 몇 번이나 손끝으로 두드렸어요. 톡, 톡. 그리고 힘겹게 팔을 들어 창문 너머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성우는 시간을 묻는 줄 알았습니다. 시계를 풀어 서랍장 위에 올려놓자 아버지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그날 성우는 그 손짓을 시간을 묻는 뜻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삿짐이라고 부를 것도 없었습니다. 방 2칸에서 나온 상자가 연함은 개였어요. 8년을 산 집이었지만 성우의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물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몸에 쓰였으니까요. 안방 옷장을 열자 서류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투약표였어요. 아침 8시 혈압약, 12시 당뇨약, 저녁 6시 당뇨 주사. 날짜마다 성우의 손글씨가 빼곡했고 그 옆에는 병원 영수증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8년치가요. 종이 한 장을 넘기면 응급실 대기실의 파란 의자가 떠올랐어요. 또 한 장을 넘기면 아버지가 성우의 이름을 알아보지 못하던 밤이 따라왔습니다. 입원 동의서도 섞여 있었어요. 보호자 서명란에는 8펜 내내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죠. 강성호. 수술 동의서에도 응급실 접수표에도 야간 보호자 확인란에도 형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강태수가 병원에 온 날은 딱 하루였어요. 하지만 병실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성우를 복도로 불러내 아버지의 통장과 도장이 어디 있는지만 묻고 돌아갔거든요. 그건 뭐예요? 최미란이 방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간병 기록이요. 그런 걸 왜 챙겨요? 최미란은 방으로 들어와 성우의 손에서 서류 뭉치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쓰레기 봉투 안으로 그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무슨 훈장처럼. 봉투 입구에서 8년치 밤들이 구겨졌어요. 성우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쓰레기 봉투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한 장씩 꺼내 무릎 위에 다시 포겠어요. 이건 제 겁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미란도 다시 손을 뻗지 못했어요.
거실에서는 성호의 딸 지수가 액자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18살. 얼마 전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둔 참이었죠. 액자 안에서는 6살의 지수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병으로 지수의 이름을 자주 잊은 뒤에도 그 사진만큼은 침대 머리맡에서 치우지 않았습니다. 최미란이 액자를 발견했어요. 두고 가. 지수는 액자를 가슴 쪽으로 더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할아버지랑 찍은 거예요. 그래도 집안에 있던 물건이잖니. 최미란이 액자를 잡아당겼습니다. 지수의 손가락이 액자 모서리에 잠시 걸렸어요. 하지만 최미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액자는 지수의 품을 빠져나갔어요. 지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방금까지 무언가를 꼭 안고 있던 손을요. 미영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상자를 트럭에 싣는 동안 성호의 주머니 속 시계가 걸음마다 허벅지를 툭툭 쳤어요. 시계는 작았고 낡았습니다. 그 집에 남은 어떤 물건보다도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세 사람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쓰레기라며 내던진 그 시계가 그 집의 모든 재산보다 더 큰 문을 열게 될 줄은요. 일주일 뒤 아버지의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처음 보는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상속받은 예금으로 뽑은 새 차였죠. 성호는 49제 날짜를 의논하기 위해 그 집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6번이나 걸었지만 형은 한 번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현관 앞에 서자 문틈으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갈비찜 냄새와 전 부치는 기름 냄새였습니다. 잔치상이었죠. 성호는 초인종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어요.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렸거든요. 성호가 아버지 똥오줌 받는 동안 우린 편하게 살았잖아. 강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술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효도는 가난한 사람이 하고 유산은 머리 좋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최미란이 웃으며 받았고 곧이어 잔 부딪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 둘째가 옆에 붙어 있던 것도 다 계산이 있어서야. 강옥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머리 나쁜 게 죄지. 웃음이 한 차례 지나간 뒤 태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 말이야. 잠시 잔칫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철거비가 얼만데. 태수가 혀를 찼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정신이 좀 흐리셨나 봐. 이번에는 세 사람의 웃음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성호는 초인종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손에는 49제 날짜를 적어온 작은 메모가 들려 있었어요. 성호는 종이를 한번 접었습니다. 다시 한번 접었어요. 손바닥만 해진 메모가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손끝에 아버지의 시계가 닿았어요. 성호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그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흘 뒤 성호 가족은 처음으로 창고를 찾았습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길을 한참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곳이었어요. 슬레이트 지붕은 한쪽 귀퉁이가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는 마른 넝쿨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물쇠에 손을 대자 붉은 가루가 손바닥에 묻어났어요. 성우가 문을 밀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 나왔어요. 지수가 코를 막았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썩은 나무 선반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 위에는 녹슨 공구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서 물이 배어 나왔어요. 미영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얼룩진 자리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발치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또 성우는 서쪽 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을 대자 축축한 곰팡이가 묻어났어요. 마른 넝쿨이 벽 절반을 덮고 있었고
그 앞에는 썩은 선반과 묵직한 작업대가 벽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어요. 선반 아래에는 낡은 작업복 한 벌이 접혀 있었습니다. 가슴 쪽에 만식정밀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금속 부품을 깎고 자물쇠와 기계 장치를 손수 고치던 시절 입던 옷이었습니다. 성우가 작업복을 들어 먼지를 털던 순간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강태수의 새 승용차가 진창에 바퀴 자국을 남기며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에서 최미란이 내렸어요. 두 사람은 근처에 상속받은 땅을 보러 왔다가 창고가 궁금하다며 차를 돌린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잖아. 최미란이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찰칵, 찰칵. 그녀는 창고 안으로 두어 걸음 들어와 서쪽 벽을 화면 한가운데 두고 사진을 찍었어요. 넝쿨과 선반, 작업대에 가려진 바로 그 벽을요. 그리고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잘 봐도. 최미란이 창고 바닥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내 아빠처럼 살면 이런 거 물려받는 거야. 지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빠의 소매자락을 꼭 잡았죠. 성우는 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강태수는 창고 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곧바로 등을 돌렸어요. 볼 것도 없어? 두 사람을 태운 차가 진창에 바퀴 자국을 남기며 멀어졌습니다. 최미란이 방금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웃는 소리가 닫히는 창문 사이로 잠깐 새어나왔어요. 성우는 창고 문을 닫았어요. 자물쇠에서 떨어진 붉은 가루가 손바닥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성우의 마음에 남은 것은 창고도 벽도 아니었어요. 끝까지 아빠의 소매를 놓지 않던 지수의 차가운 손끝이었습니다. 서쪽 벽이 처음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49제가 찾아온 밤이었어요. 49제까지는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동안 8년 만에 이력서를 들고 예전에 근무했던 공장을 찾아갔어요. 한때 같은 작업대에서 부품을 깎던 동료는 어느새 공장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장은 성우의 이력서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마지막 경력과 지금 사이에 놓인 8년의 빈칸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성우야, 내가 일 잘했던 건 나도 알아. 그는 이력서를 책상 한쪽으로 천천히 밀어놓았어요. 그런데 8년이면 기계도 다 바뀌었어. 자격증도 다시 따야 하고 처음부터 배우겠습니다. 성우가 말했어요. 월급도 신입 기준으로 받겠습니다. 공장장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책상 위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이력서만 보고도 결과를 알았어요. 그날부터 새벽 인력사무소 앞에 서는 날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나갔지만 그의 이름은 늘 젊은 인부들 뒤에서 불렸어요. 8년 동안 아버지의 몸을 들어 올리던 팔이었지만 시멘트 포대는 또 다른 무게였습니다. 셋째 주가 되던 날 포대를 메고 계단을 오르던 성우의 허리가 갑자기 굳었어요. 한 발을 내디디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어깨에서 미끄러진 포대가 계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쿵! 아래에 있던 반장이 성우를 올려다봤어요. 못하겠으면 내려와요.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성우는 난간을 붙잡은 채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성우는 진통제를 2알 삼키고 남은 일을 마쳤어요. 약봉지에는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현관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좁은 방 안에서 미영이 식은 국을 다시 데우고 있었고 지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의점 조끼와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납부 마감 3월 2일. 지수는 그 날짜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미영은 고지서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따뜻한 국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뒤 3월 2일이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합격한 대학의 등록을 포기했어요. 붉은 동그라미가 그어진 고지서는 접힌 채 책상 서랍 가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방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날 밤 그는 아버지의 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바늘은 여전히 4시 20분에 멈춰 있었죠. 창고라도 팔아볼게. 미영이 성우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성우는 시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49제만 끝나면 정리할게. 창고를 팔든 철거하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모신 뒤 결정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49제 날이 찾아왔습니다. 성우 가족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을 싸들고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마당에는 트렁크가 열린 승용차가 서 있었고 태수와 최미라는 여행 가방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성우가 들고 온 보자기를 본 그녀가 코앞에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거 여기 내려놓지 마요. 차에 냄새 배겠네. 오늘 아버지 49제잖아. 성우가 태수를 바라봤어요. 위패만 내주면 우리가 모실게. 태수는 여행 가방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위패는 내가 알아서 해. 형은 지금 떠나잖아. 그래서 뭐. 태수가 차 문을 열었어요. 내 집에서 지낼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최미란도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유산도 못 받은 사람이 이제 와서 효자인 척하지 마세요. 성우는 마당 안쪽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위패가 있는 방 창문은 닫혀 있었고 현관문에는 이미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럼 음식이라도 안에 놓고 갈게. 싫어요. 최미란이 보자기를 턱으로 가리켰어요. 우리 없는 동안 상하면 누가 치워요. 가져가세요. 태수가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문 잠글 거니까 이제 가. 차가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성우 가족은 가져온 음식을 다시 품에 안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위패는 닫힌 집 안에 있었고 그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은 문 밖으로 밀려난 채였죠. 성우는 한동안 닫힌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들고 돌아섰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었으니까요. 곰팡이 냄새가 남아있는 창고 안에 작은 상을 폈어요. 미영이 만든 음식을 올리고 초 2자루에 불을 붙였습니다. 위패는 없었습니다. 대신 성우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내 상 가운데에 놓았어요. 4시 20분에 멈춘 바늘이 촛불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상 옆에 세웠어요. 화면 속에서는 6살의 지수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최미란에게 빼앗긴 액자 속 사진을 오래전 저장해 둔 것이었죠. 할아버지, 사진은 제가 갖고 있어요. 지수가 화면을 손끝으로 한번 닦았습니다. 액자만 거기 있는 거예요. 미영은 국그릇의 위치를 바로잡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릇 부딪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북어포를 오른쪽에 놓았다가 다시 왼쪽으로 옮겼어요. 아버지는 늘 북어포보다 나무를 먼저 집었습니다. 마지막 몇 회에는 젓가락질이 어려워 성우가 나무를 잘게 잘라 숟가락 위에 올려드리곤 했죠. 성우는 무심코 상 위의 나무를 잘게 잘랐습니다. 먹을 사람이 없는데도요.
성우는 2번 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축축한 바닥에 닿자 곰팡이 냄새와 촛농 냄새가 코끝에서 섞였습니다. 아버지, 성우가 엎드린 채 말했어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남기셨어요?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던 순간 성우가 잠시 균형을 잃고 작업대 위에 한 손을 짚었어요. 몸무게가 실리자 묵직한 작업대가 뒤로 손가락 한마디만큼 밀렸습니다. 작업대 다리가 서쪽 벽을 건드렸어요. 텅! 벽 바로 뒤가 비어있는 듯한 낮고 긴 울림이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서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거두고 다시 상 앞에 앉았어요. 그날은 벽을 열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촛불이 모두 꺼질 때까지 성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다시 창고를 찾았습니다. 49제를 마쳤으니 약속대로 창고를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전날 밤 서쪽 벽에서 돌아오던 울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셔츠 위에 그 옷을 걸쳐 입었어요. 가슴에는 만식정밀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상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촛농이 굳은 초와 빈 그릇을 상자 안에 넣은 뒤 서쪽 벽 앞으로 다가갔어요. 성우는 작업대 양쪽을 붙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무거운 다리가 축축한 바닥을 긁으며 움직였어요. 드르륵. 작업대 뒤로 마른 넝쿨과 회색 벽이 드러났습니다. 성우는 전날 작업대가 부딪힌 자리를 주먹 옆면으로 두드렸어요. 텅. 한 뼘 엽도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텅. 그러나 세 뼘을 더 옮기자 소리가 달라졌어요. 퍽. 성우는 벽을 따라 손을 옮기며 다시 두드렸습니다. 빈소리가 나는 구간은 사람 하나가 지나갈 만큼 넓었어요. 벽 앞을 가로막은 썩은 선반을 잡아당기자 나무가 손 안에서 부스러졌습니다. 한 번 더 힘을 주자 선반이 통째로 넘어졌어요. 와르르. 먼지가 일었습니다. 성우는 소매로 입을 막고 마른 넝쿨을 뜯어냈어요. 줄기가 벽에서 떨어지자 다른 곳보다 짙은 회색 페인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구함에서 끌을 꺼내 페인트를 긁었어요. 회색 조각 아래에서 검은 금속이 드러났습니다. 철이었습니다. 성우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소매뿌리로 이마에 땀을 닦고 다시 끌을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마감재를 걷어내자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철문이 나타났어요. 경첩은 안쪽으로 숨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문 가장자리를 따라 손끝을 움직였어요. 오른쪽 아래에서 손톱만 한 홈 하나가 잡혔습니다. 끌 끝을 홈에 밀어넣고 천천히 힘을 주었어요. 끽. 철문이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곰팡이와는 다른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마른 쇠와 오래된 종이 냄새였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공기였죠. 성우는 휴대전화 불빛을 켜 안으로 비쳤습니다. 콘크리트로 마감된 작은 방이었어요. 위쪽 창고는 비가 새고 축축했지만 벽 안쪽 공간은 이상할 만큼 건조했습니다. 정면에는 검은 철제 금고가 놓여 있었어요. 허리 높이 정도의 금고였지만 바닥에는 4개의 굵은 고정쇠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금고 문 가운데에는 둥근 다이얼이 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어요. 만식정밀. 성우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에 남은 글자와 같았어요. 그리고 주머니 속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자와도 같았습니다. 성우는 금고 앞으로 다가가 다이얼을 돌렸어요. 오른쪽으로 돌리자 숫자를 지날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왼쪽으로도 같은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성우는 아버지의 생일을 맞춰봤습니다. 어머니의 기일과 지수가 태어난 날도 차례로 돌려봤어요. 손잡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자신의 생일을 맞춰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다이얼 아래에 만식정밀 명판과 주머니 속 시계가 번갈아 눈에 들어왔어요. 창고와 금고는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른 모든 물건과 달리 시계만 유언장에 따로 적어 성우에게 남겼어요.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는 그 시계를 두드린 뒤 서쪽을 가리키기까지 했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낡은 가죽줄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설마. 성우는 시계를 꺼내 금고 명판 옆에 놓아봤어요. 시계 뒷면에 만식정밀 글자가 금고의 글자와 같은 모양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자의 깊이와 마지막 획이 꺾이는 방향까지 같았어요. 같은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시계를 뒤집고 옆면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유리에는 실금이 있었지만 뒷뚜껑은 다른 부분보다 매끄러웠어요. 만식정밀이라는 글자 아래를 엄지로 문지르던 순간 손톱 끝에 가느다란 홈 하나가 걸렸습니다. 고장 나 벌어진 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 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홈이었어요. 성우는 숨을 고르고 그 틈에 손톱을 걸었습니다. 시계의 뒷뚜껑이 열렸습니다. 딸깍. 성우는 휴대전화 불빛을 가까이 비췄어요. 작은 태엽과 톱니 사이로 뒷뚜껑 안쪽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기계로 반듯하게 찍은 글씨가 아니었어요. 금속 부품을 깎던 아버지의 손이 한 획씩 긁어 넣은 자국이었습니다. 오른쪽 4, 왼쪽 20. 성우는 그 글자를 한번 읽은 뒤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시침은 4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분침은 20분에 멈춰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병상에서 시계를 두드리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톡, 톡. 그리고 창문 너머 서쪽을 가리키던 손끝. 시계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이 방으로 들어오는 길을 알려주는 마지막 설명서였습니다. 성우는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려 4에 맞췄어요. 딸깍. 이번에는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 20에서 멈췄습니다. 금고 안쪽에서 묵직한 부품 하나가 내려앉는 소리가 났어요. 쿵. 성우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당기지 못했어요. 손바닥 안에는 아직 아버지의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라며 형이 던졌던 시계였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성우의 이름으로 남겨둔 물건이었죠. 성우는 시계를 금고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고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철컥.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금고가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묵직한 문이 제 무게에 밀려 천천히 바깥으로 열렸어요. 안에 갇혀있던 서늘한 공기가 성우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성우는 휴대전화 불빛을 금고 안으로 비췄어요. 처음에는 빛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성우가 다시 손을 들어 올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거든요. 아래쪽 두 칸에 손바닥만 한 금속 덩어리들이 촘촘히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빛이었어요. 성우는 가장 앞에 놓인 것 하나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손목이 아래로 꺾이며 금속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표면에는 작은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중량, 순도 99.99, 일련번호, 금괴였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금이 눈앞에 있었지만 손은 더 안쪽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금고 위쪽 칸에는 오래된 거래, 장부와 해지된 통장 사본,
공장 매각 계약서와 세금 서류가 세워져 있었어요. 서류철 표지에는 만식정밀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성우에게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유언장 아래에 같은 문장을 2번이나 눌러 쓰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성우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제법 두꺼웠어요. 편지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슬레이트 지붕이 길게 삐걱였어요. 성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갈 거다. 그러라고 다 줬다. 성우는 그 두 문장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편지에 남은 만년필 글씨는 반듯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전부터 준비해둔 편지인 듯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20회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만식정밀의 겨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20회 전 태수 때문에 공장이 한번 무너질 뻔했다. 나는 거래처가 부도났다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내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애에 또 하나의 자식을 잃을 수 없어. 나는 그 일을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성우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20회 전 겨울, 만식정밀의 마당에서 오래된 설비가 트럭에 실려 나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개인 예금을 털고 사용하지 않던 기계까지 처분했어요. 성우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도 국구름만 내려다보며 짧게 대답했죠. 사업이 다 그렇지 뭐. 성우는 공장이 곧 문을 닫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은 기계 2대로 소량 주문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몇 해 뒤에는 국내 업체의 장기 계약을 따냈고 13년 전에는 정밀 부품을 처음 수출했습니다. 주문이 늘자 기계를 한 대씩 다시 들였고 떠났던 직원들도 돌아왔어요. 만식정밀은 태수가 무너뜨린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편지에는 그 일에 관한 문장이 짧게 이어졌어요. 며칠 뒤 태수에게 차용증은 받아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만든 기록들은 노 변호사에게 따로 맡겨두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태수가 또 욕심을 낸다면 그때 열어보라고 했다. 성우는 그 문장을 더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태수를 용서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운 것은 아니었어요. 편지는 공장이 다시 살아난 뒤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남는 돈을 금으로 바꾸었다. 통장에 숫자로 남겨두면 태수가 또 도장과 서류를 들고 찾아올 것 같았다. 어떤 달에는 한 개도 사지 못했고 주문이 많았던 달에는 2개를 샀다. 성우는 귀금 속 매입 확인서를 한 장씩 넘겼어요. 날짜와 중량, 순도, 일련 번호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태어난 해의 6월에서 성우의 손이 멈췄어요. 그 달에는 매입 확인서가 2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소매가 다른 점퍼를 3년째 입고 있었어요. 미영이 새 점퍼를 사드렸지만 옷장에 걸어두기만 하고 끝내 입지 않았죠. 낡은 차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번 돈은 집이나 차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금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8회 전 아버지는 더 이상 기계 앞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퇴직금과 세금을 모두 치른 뒤 공장 부지와 설비를 정리했고 남은 대금도 금으로 바꾸었어요. 아버지가 정리한 것은 공장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던 집은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태수에게 줄 몫은 이미 그 집과 논밭, 예금과 차로 정해두었던 겁니다. 끝까지 버리지 못한 작업대와 작은 공구만 이 창고로 옮겨왔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봤어요. 낡은 작업대와 녹슨 공구는 망한 공장의 잔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일으키고
끝까지 지켜낸 만식정밀의 마지막 자리였어요. 성우는 편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왜 너에게도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겠지. 너는 형이 달라고 하면 결국 내어줄 아이다. 성우의 눈앞에 7년 전 겨울이 떠올랐어요. 태수가 전세금이 모자란다며 찾아오자 성우는 아무 조건도 묻지 않고 적금을 깼습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못해 새 식구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잠들었죠. 너는 못된 아이가 아니라 약한 아이다. 약한 것이 죄는 아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의 손에 큰 돈을 쥐어주면 그 돈은 오래 그 사람의 것으로 남지 않는다. 그래서 내 손에 바로 쥐어주지 않고 아무도 탐내지 않는 벽 안에 넣어두었다. 성우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유언장도 그래서 그렇게 썼다. 내가 마지막까지 살던 집과 논밭, 예금과 차는 태수에게 주었다. 손에 쥔 것이 많아야 냄새나는 창고까지 쳐다보지 않을 테니까. 성우의 눈앞에 창고를 딱 한 번 훑어보고 돌아서던 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볼 것도 없어? 아버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못을 2개 박았다. 하나는 창고와 그 안의 모든 물건을 내 이름으로 남긴 것. 다른 하나는 시계를 따로 내 이름으로 남긴 것. 금고를 여는 방법은 그 시계 안에만 들어있다. 성우는 아버지의 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뒷뚜껑 안쪽에는 오른쪽 4, 왼쪽 20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내 어머니가 만식정밀을 처음 열던 해에 사준 것이다. 바늘은 내가 멈춰두었다. 내가 세상에 나온 시각이 오후 4시 20분이었다. 성우는 병상에서 시계를 두드리던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어요. 톡, 톡. 아버지는 시간을 묻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성우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8회 동안 내가 한 일을 나는 다 안다.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한 날도 있었다고 들었다. 그런 날 밤에 내가 무엇을 하며 앉아 있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물으면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시험한 것이 아니다. 지키고 싶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말고 내 형에게도 내어주지 마라. 편지는 거기서 끝난 듯 했어요. 성우가 종이를 접으려던 순간 맨 아래에 남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듯한 만년필 글씨가 아니었어요. 병상에서 쓴 듯 볼펜 자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이제 좀 자라. 8회 동안 성우는 2시간을 이어서 자본 날이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몇 번씩 잠에서 깨면 성우도 그때마다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성우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은 뒤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작업복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어요. 창고 문틈으로 들어오던 빛은 어느새 붉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금고 문을 닫고 서쪽 벽 앞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가리켰던 방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해가 들판 너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태수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오기까지 9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미영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성우는 몇 줄을 넘길 때마다 목이 잠겼고 마지막 장을 읽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미영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태수 때문에 무너질 뻔한 공장을 다시 일으켰다는 부분에서도 성우가 큰 돈을 지키지 못할까봐 벽 안에 숨겼다는 대목에서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나오자 미영의 손만 천천히 멈췄어요. 이제 좀 자라. 편지를 다 읽은 뒤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돗물 소리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물을 잠그고 돌아온 미영의 손에는 마른 행주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작업복, 제가 깨끗하게 빨아드릴게요. 성우는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낸 뒤 옷을 건넸습니다. 미영은 작업복을 두 손으로 받아 안았어요. 그러고도 성우는 금괴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는 모든 것이 성우의 것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눈앞에 놓인 금액이 너무 컸어요. 성우는 먼저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성우의 설명을 끝까지 들은 뒤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옮기지 마십시오. 발견된 위치부터 기록해야 합니다. 이튿날 오전 변호사가 창고로 왔습니다. 변호사는 금고 안과 철문, 유언장 사본을 차례로 확인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금 감정사와 세무사까지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금괴는 하나씩 번호가 매겨졌어요. 감정사는 흰 장갑을 낀 채 금괴를 저울에 올렸고 중량과 순도, 일련 번호를 장부와 대조했습니다. 금괴 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아버지가 남긴 매입 확인서 한 장이 함께 놓였어요. 빠진 번호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시작된 작업은 해가 넘어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금괴까지 확인한 감정사가 장부를 덮었어요. 출처가 이렇게 정확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접었습니다. 20회 동안 한 장도 빠뜨리지 않으셨네요. 성우는 금괴보다 장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됩니까? 감정사는 계산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세로 환산하면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100억? 성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감정사가 확인서를 내밀었지만 손도 뻗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성우의 눈앞에 먼저 떠오른 것은 금괴가 아니었어요. 시멘트 포대를 떨어뜨렸던 계단과 지수의 편의점 조끼, 그리고 등록금을 내지 못해 접어둔 고지서였습니다. 변호사가 성우 곁으로 다가왔어요. 고인께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신 뒤에도 이 조항을 여러 번 확인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사본을 펼쳤습니다. 창고 안의 물건 전부는 강성호에게 준다. 처음 작성하실 때 한 번, 사흘 뒤 다시 오셔서 한 번 확인하셨습니다. 입원하시기 직전에도 전화하셔서 같은 문장을 읽어달라고 하셨고요. 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답니까? 변호사는 잠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둘째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언장 아래에 깊게 팬 아버지의 볼펜 자국을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며칠 동안 성우는 변호사와 세무사를 오가며 상속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어요. 금괴는 발견 당시 기록을 남긴 뒤 보안업체의 보관시설로 옮겼고 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도 빠짐없이 신고했습니다. 한 푼도 숨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20회 동안 남긴 기록을 성우가 먼저 흐리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성우는 지수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접힌 등록금 고지서가 들어 있었어요. 납부 마감일인 3월 2일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고지서를 펴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밤늦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지수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거 왜 꺼냈어? 성우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올해는 이미 늦었어. 지수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다시 준비하자. 성우는 고지서에 접힌 자국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펴주었어요. 등록금도 공부할 시간도 아빠가 준비할게.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조끼를 벗지도 않은 채 식탁 앞에 서 있었어요. 미영이 다가와 딸의 어깨에서 조끼를 벗겨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지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날 밤 닫혀있던 문제집을 넘기는 소리가 지수의 방에서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인력사무소를 찾았어요. 밀린 일당을 정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장은 봉투를 내밀면서 성우의 허리를 한번 바라봤어요. 이제 안 나와요? 네. 허리는 좀 괜찮고요? 성우는 봉투를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반장은 잠시 성우를 바라보다가 다음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성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만 기다리던 자리를 그날 처음으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성우는 다시 창고로 갔습니다. 금괴와 중요한 서류는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였어요. 그는 철문을 닫고 벗겨낸 부분에 회색 페인트를 덧칠했습니다. 마른 넝쿨도 다시 벽 앞으로 걸었어요. 작업대를 원래 자리로 밀어놓자 철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르륵. 벽은 다시 평범한 벽이 되었어요. 성우는 창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길끝에서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큰 고모 강옥자의 차였습니다. 차는 창고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였어요. 옥자의 시선이 바닥에 남은 타이어 자국과 새로 칠한 벽, 성우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차례로 훑었습니다. 성우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옥자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차는 천천히 창고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그날 밤부터 태수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강태수 부부는 여행지에 있었습니다. 49제를 피해 떠난 여행에서까지 집안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던 태수는 한국 번호가 든 휴대전화를 아예 꺼두었어요. 최미란도 가족 단체 대화방 알림을 꺼놓았습니다. 둘은 옥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가 창고에 양복 입은 사람들을 불렀다. 검은 차가 와서 뭔가를 실어 갔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은 여행 내내 태수의 휴대전화 안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뒤 강태수는 열흘 동안 꺼두었던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문자와 음성 메시지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강옥자, 은행 대출 담당자, 태수가 투자한 태양광 법인의 직원, 부재중 통화는 41통이었습니다. 최미란이 뒤에서 물었어요. 무슨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태수는 가장 최근에 온 음성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공항 소음 사이로 강옥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태수야, 전화 좀 받아라. 성우가 그 창고에서 뭔가를 찾은 것 같아. 벽까지 새로 칠해놨어. 태수의 걸음이 멈췄어요. 캐리어 바퀴가 발뒤꿈치에 부딪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옥자의 메시지 아래에는 은행에서 온 문자도 쌓여 있었어요. 여행을 떠나기 나흘 전 태수는 상속받은 농가 밭을 담보로 8억 원을 빌려 지방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출국한 다음 날부터 브로커의 전화는 꺼졌고 법인 사무실도 비어 있다는 연락이 들어와 있었어요. 투자금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과 쓰레기라며 넘긴 창고에서 성우가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소식이 같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최미란이 태수의 팔을 잡았어요. 은행 문자는 뭐예요? 집에 가서 말해. 태수는 쓰러진 캐리어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에서는 강옥자의 마지막 문장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성우가 뭔가 찾은 것 같다. 그날 밤 강옥자는
태수 부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행 가방은 아직 거실 한가운데 열린 채 놓여 있었어요. 최미라는 옷을 꺼내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태수는 은행에서 온 문자와 투자 서류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강옥자는 앉자마자 창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검은 승합차가 2대나 왔어. 양복 입은 사람들과 장갑 낀 사람이 상자 같은 걸 실어갔고, 최미란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가보니 벽은 새로 칠해져 있었어. 성우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최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땅값이 오른 거 아니에요? 창고 주변에 개발 계획이라도 생겼나? 강옥자가 물었어요. 태수는 곧바로 그 일대의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특별한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았어요. 창고는 그냥 창고야.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손가락은 계속 주변 거래 가격과 토지 정보를 넘기고 있었어요. 최미란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가봐요. 태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행 연락도 확인해야 했고 투자한 법인도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휴대전화 지도 위 창고 부지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냄새난다며 등을 돌린 곳에 검은 차가 드나들었고,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벽을 다시 가렸습니다. 태수는 결국 지도 화면을 닫았어요. 아침에 바로 가. 이튿날 오후 태수의 승용차가 창고 앞 진창에 멈춰 섰습니다. 성우는 창고 안에서 아버지의 공구와 남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강태수가 먼저 들어왔고 최미란이 뒤를 따랐습니다. 태수는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뭘 실어간 거야? 성우는 들고 있던 서류를 접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요. 유품이 뭔데 검은 차까지 불러? 확인할 게 있어서 사람들을 불렀어. 성우의 대답이 짧아지자 태수의 시선이 창고 안을 훑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한 번 보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천장과 바닥, 선반이 있던 자리와 작업대까지 천천히 살폈어요. 열흘 전에는 냄새난다며 오래 머물지도 않으려 했던 곳이었죠. 최미란이 성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위로 편 채 손을 내밀었어요. 창고 열쇠부터 내놔요. 이런 건 장남인 우리 오빠가 관리해야죠. 성우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집 열쇠를 내놓으라던 날과 똑같은 자세였어요. 이 창고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겁니다. 창고 하나 가지고 왜 이래요? 최미라는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는 걸 도와주겠다잖아요. 성우는 주머니에 넣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한 달 전에는 집 열쇠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미란의 손만 허공에 남았어요. 몇 초 뒤 그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태수는 서쪽 벽 앞에 서 있었어요. 회색 페인트가 다른 곳보다 매끄러웠습니다. 태수가 마른 넝쿨 하나를 잡아당기자 뿌리도 없이 그대로 떨어졌어요. 붙여둔 것이었습니다. 이거 왜 다시 칠했어?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작업대 양쪽을 잡고 옆으로 밀었습니다. 드르륵. 작업대 뒤로 회색 벽이 드러났어요. 태수가 주먹 옆면으로 벽을 두드렸습니다. 텅. 한 뼘 엽도 같은 소리가 났어요. 텅. 태수의 숨이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놓인 끌을 집어들었어요. 형, 그거 나. 성우가 다가갔습니다. 최미란이 성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뭐가 있길래 못 보게 해요? 태수는 끌 끝으로 벽을 긁었습니다. 회색 가루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세 번째 긁었을 때
검은 철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수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끌을 문 가장자리 틈에 밀어넣고 체중을 실었습니다. 형, 그만해. 성우가 다시 말했지만 더는 억지로 막지 않았어요. 금괴와 편지, 중요한 서류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였습니다. 무엇보다 성우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예상한 대로 형이 창고 안에서 무엇부터 찾는지를요. 기 철문이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작은 방과 검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태수는 휴대전화에 불빛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 문은 열려 있었어요. 안쪽 선반은 비어 있었습니다. 금괴가 놓였던 자리만 먼지가 닦인 네모난 흔적으로 남아 있었죠. 최미란이 입을 막았어요. 태수는 금고 앞에 무릎을 굽히고 다이얼 아래의 작은 명판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만식정밀. 20해 전 자신이 회사 어음을 들고 나갔던 공장 이름이었어요. 태수의 손가락이 그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금고가 비어 있다는 사실보다 아버지가 이곳에 무엇인가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이 먼저 그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어요. 아내. 목소리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몸을 일으켜 성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성호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었어? 성호는 형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버지의 병상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 뭐가 있었냐고, 형이 볼 것도 없다고 한 거. 태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구겨졌던 성호의 옷깃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최미라는 이미 창고 밖으로 나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좀 연결해 주세요. 유언 무효나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성우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턱에서 한번 돌아보자 태수는 빈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금고 문틀을 붙잡은 채였어요. 유언장을 읽던 날 태수의 손바닥은 무언가를 받을 준비를 하듯 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형?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형한테 눈에 보이는 재산을 전부 주셨는지 나도 이제 알았어. 태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형이 이쪽을 쳐다보지 않게 하려고 그러신 거야. 성우는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태수는 끝내 아버지가 왜 그것을 남겼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얼마짜리가 들어 있었는지만 알고 싶어 했어요. 사흘 뒤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7사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 변호사가 탁자 상석에 앉았고 한쪽에는 강태수와 최미란, 2사람이 데려온 젊은 변호사가 자리했어요. 강옥자는 문과 가장 가까운 끝자리에 앉아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성우와 미영이 나란히 앉았어요. 탁자 위에는 유언장 사본과 금괴 감정서, 아버지가 남긴 매입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미란 측 변호사가 먼저 서류를 펼쳤어요. 창고에서 발견된 금괴도 고인의 재산인 만큼 강태수 씨의 유류분이 침해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가 감정서의 금액을 볼펜 끝으로 짚었습니다. 평가액이 100억 원을 넘습니다. 최미라는 팔짱을 낀 채 성우를 바라봤어요. 그날 그녀의 입꼬리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듣던 날과 같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노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어요.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청구할 권리와 실제로 받을 몫은 다른 문제입니다. 노 변호사는 유언장 사본과 의사소견서,
공증 기록을 차례로 탁자 위에 놓았어요.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고인의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사소견과 공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창고와 그 안의 모든 물건을 강성호 씨에게 준다는 문구도 명확하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태수 씨가 고인에게 갚지 않은 돈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돈 말입니까? 노 변호사는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앞면에는 아버지의 만년필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해 전 10월. 성우는 그 봉투를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편지에 적어둔 태수가 다시 욕심을 낼 때 열어보라던 기록이었어요. 노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차용증이었어요. 3억 2천만 원. 차용인 칸에는 강태수의 이름이 자필로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미란의 팔짱이 천천히 풀렸어요. 당신, 이게 뭐예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 변호사는 두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개인 예금과 유휴 설비를 처분해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원자재 대금을 막은 기록이었습니다. 직원 이름과 지급액, 받은 날짜가 한 장씩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고소장이었습니다. 작성일은 차용증과 같은 20해 전 10월이었어요. 고소인 칸에는 아버지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고 피고소인 칸에는 강태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접수 도장만 없었어요. 고인께서는 회사 어음을 들고 나간 강태수 씨를 찾아가 이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노 변호사가 차용증을 내려다봤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고인은 고소장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들고 다니다가 끝내 접수하지 않으셨죠. 강옥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태수야, 그때 거래처가 부도났다고 하지 않았니? 태수의 손이 물잔을 향하다가 멈췄어요. 회사 돈을 내가 가져간 거야? 회의실 안에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 변호사는 차용증과 유언장을 나란히 놓았어요. 이 차용증이 유효하다면 강태수 씨가 고인에게 갚지 않은 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을 요구하기 전에 그 채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젊은 변호사의 볼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노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강태수 씨는 이번 상속에서도 주택과 논밭, 예금과 차량을 이미 받았습니다. 금괴의 절반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강옥자는 손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 들은 걸로 하자. 고모. 최미란이 불렀지만 강옥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난 처음부터 상관없는 사람이야. 문이 닫혔어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는 장남이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집안 어른을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탁자 위에 올라오자 가장 먼저 자리를 떠났죠. 최미란이 성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큰아들에게는 집과 논밭을 주고 도련님한테는 100억을 따로 숨겨줬다는 거예요? 성우는 차용증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최미란이 성우를 봤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미란의 입술이 멈췄어요. 효도는 가난한 사람이 하고 유산은 머리 좋은 사람이 받는다고 하셨죠. 성우는 차용증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아버지 곁을 지켰고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문을 남기셨습니다. 최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성우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소송하셔도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봉투를 한번 바라봤어요. 막지 않겠습니다. 미영도 성우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성우는 그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 안의 시계가 손끝에 닿았어요. 4시 20분.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켜낸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뒤에도 태수 부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우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소송 서류가 오가는 사이 태수가 담보로 잡았던 농과 밭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빌린 8억 원은 태양광 사업 브로커의 계좌로 들어갔지만 법인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어요. 논밭을 처분하고도 대출금 5억 원이 남았습니다. 태수는 소송 비용과 생활비까지 막으려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집마저 추가 담보로 잡혔어요. 결국 그 집에도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몇 달 뒤 대문에는 경매 절차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어요. 8회 동안 성우가 아버지의 등을 닦고 밤마다 열을 재고 젖은 환자복을 갈아입히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안방 문틀에 붉은 안내문이 붙던 날 최미라는 현관 앞에 서서 종이 끝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무렵 성우 가족은 좁은 월세방을 나와 창고에서 멀지 않은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크지 않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지수의 방에는 흔들리지 않는 책상이 놓였고 부엌 창으로는 오후 햇빛이 오래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고 지수는 식탁 위에 문제집을 펴고 있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3주째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태수와 최미란이 서 있었어요. 태수는 몇 달 사이에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최미란은 화장을 하지 않았고 두 손으로 낡은 액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6살의 지수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성우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가운데까지 들어왔어요. 앉으라는 말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미란이 액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돌려주려고 왔어요. 지수가 문제집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는 액자를 본 뒤 최미란의 손을 바라봤어요. 손바닥이 위를 향한 채 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집 열쇠를 요구하던 손이었고 창고 앞에서 다시 열쇠를 내놓으라던 손이었어요. 이번에는 액자를 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손처럼 보였습니다. 성우는 액자를 받아 식탁 한쪽에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는 좁은 거실과 지수의 새 책상, 부엌에 놓인 냉장고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성우가 얼마를 썼고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성우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5억만 빌려줘. 미영이 가스레인지 불을 줄였어요. 국이 끓는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집이라도 막아야 해. 남은 대출부터 정리해야 해. 소송도 취하할게. 태수가 성우 쪽으로 한 발 다가왔어요. 100억이 넘는다며. 5억이면 너한테는 큰 돈 아니잖아. 최미란도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도 아버님 자식이에요. 도련님 혼자 다 갖는 건 아버님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우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가 왜 그런 편지를 남겼는지 묻지 않았어요. 20회 동안 공장을 어떻게 지켰는지도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겼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금액만 정확히 말했어요. 5억. 강태수가 무릎을 굽혔어요. 두 무릎이 거실 바닥에 닿았습니다. 성우야, 형이 잘못했다. 어깨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한 번만 살려줘. 성우는 무릎을 꿇은 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태수의 팔을 잡았어요. 일어나.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빌려주는 거냐? 바닥이 차. 성우는 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태수와 미란의 시선이 동시에 봉투로 향했어요. 성우는 그것을 형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수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급하게 입구를 벌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투약표였어요. 아침 8시 혈압약, 12시 당뇨약, 저녁 6시 주사. 날짜마다 성우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병원 영수증과 입원 동의서, 응급실 접수표가 차례로 들어 있었어요. 최미란이 쓰레기 봉투에 밀어 넣었던 종이들이었습니다. 성우는 이사한 뒤에도 그 기록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8해가 남은 유일한 기록이었으니까요. 형? 성우가 말했습니다. 거기 형 이름이 있는지 찾아봐. 태수의 손이 멈췄어요. 수술 동의서에도 보호자 이름이 있고 응급실 접수표에도 있고 야간 확인란에도 있어. 성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나도 8회 동안 찾아봤는데 형 이름은 없더라. 태수가 종이를 넘겼어요. 한 장, 또 한 장. 보호자 서명란에는 같은 이름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강성호, 강성호, 강성호. 봉투를 든 태수의 손이 조금씩 아래로 처졌어요. 형이 달라는 돈은 그냥 아버지 돈이 아니야.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점퍼를 3년씩 입고 오래된 차를 고쳐 타면서 20해 동안 모은 돈이야. 그는 태수가 들고 있는 간병 기록을 바라봤어요. 형한테 없는 8회가 여기 전부 적혀 있어. 성우는 투약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을 본 거야.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미라는 액자가 놓인 식탁만 바라봤어요. 그때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식탁 위 액자를 들어 최미란 앞으로 가져갔어요. 큰어머니, 최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돌려주러 오신 건 고마워요. 지수는 액자를 품에 안았어요. 사진은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창고에서 했던 말이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액자만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최미란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태수는 봉투를 든 채 현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가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성우야. 성우가 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그 고소장을 왜 접수하지 않았을까?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해였잖아. 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해에 2사람을 잃을 수 없으셨던 거야. 태수의 고개가 조금 숙어졌어요. 성우는 형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 뒤로 20해 동안 아버지한테 한 번도 묻지 않았잖아.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 부부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성우에게 유류분 소송 취하서가 도착했어요. 집은 예정대로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형의 소식을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첫 기일을 앞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시내의 오래된 시계방을 찾았어요. 주인은 돋보기를 끼고 시계 뒷뚜껑을 열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누가 손댔네요? 저희 아버지가요. 안쪽 장치는 손보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늘은 누군가 일부러 고정해 두었네요. 꽤 오래됐어요. 주인이 핀셋을 내려놓고 성우를 바라봤어요. 다시 움직이게 해드릴까요? 성우는 손바닥 위의 시계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4시 20분. 아버지가 20해 동안 붙들어 두었던 시각이었어요. 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움직이게 해주세요. 사흘 뒤 성우가 시계를 찾으러 갔을 때 유리 안에서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째깍, 째깍. 갈라진 가죽줄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실금이 있던 유리도 맑게 갈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시계방 문을 열고 나오자 겨울 햇빛이 유리 위로 번졌습니다. 바늘은 사시 20분을 지나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세워두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창고도 팔지 않았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 새로 얹었고 물이 배어 나오던 바닥도 다시 깔았어요. 썩은 선반은 드러냈지만 아버지의 작업대와 낡은 공구는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서쪽 벽 뒤에 작은 방과 빈 금고도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성우는 곧바로 기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최신 장비 교육을 받았고 오래전에 놓았던 자격도 다시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장부에 남아있던 거래처 한 곳이 그 소식을 듣고 작은 부품 주문을 맡겼습니다. 성우는 첫 납품을 끝낸 뒤에야 창고 문 옆에 작은 간판을 걸었어요. 만식정밀. 성우가 8회 만에 다시 금속 부품을 깎기 시작한 작업장이었어요. 큰 공장에서 받지 않는 소량 주문을 받아 성우가 직접 설계도를 읽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미영은 아버지의 작업복을 깨끗하게 빨아 작업장 벽에 걸어두었어요. 가슴에 만식정밀 글자는 조금 흐려졌지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첫 기일 아침, 성우는 수리한 시계를 차고 작업장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쇠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은 작업대 한쪽에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수는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지수의 곁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가 봉투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말없이 그것을 아빠 앞으로 밀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1년 전에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합격을 포기해야 했던 학교였어요. 지수는 다시 시험을 치렀고 같은 학교에 한 번 더 합격했습니다. 아빠,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에는 가도 되는 거지? 성우는 통지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끝을 손바닥으로 반듯하게 눌렀어요. 그래. 성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내 시간 놓치지 마. 지수는 합격 통지서를 할아버지의 사진 옆에 세워두었어요. 사진 속 6살 지수는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수가 액자 유리를 손끝으로 한번 닦았어요. 저 다시 합격했어요. 미영은 국그릇의 위치를 바로잡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우는 나물 끝을 잘게 잘랐어요. 마지막 몇 해 아버지가 젓가락질을 하지 못할 때마다 성우가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세 사람은 상 앞에서 2번 절을 올렸어요. 성우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번 바닥은 축축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잘 마른 나무였어요. 곰팡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절을 마친 성우는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에서는 시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작업장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던 8회 동안 2시간을 이어서 자본 날이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몇 번씩 잠에서 깨면 성우도 그때마다 몸을 일으켜야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버릇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면 눈이 떠졌고 4시가 되면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미영이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안방 문 앞에 멈췄어요. 성우는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깊고 고르게 이어졌어요. 미영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을 켜지 않은 채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성우의 손목에서는 시계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늘은 새벽 4시 20분을 지나 아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100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우야, 이제 좀 자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꽃편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